네, 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새 집값 하락이 정말 너무너무 가파릅니다. 네. 이제 고점 대비 30%는 기본이고 네. 제가 찾아보니 시세가 반토막 난 아파트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쯤 되면 정말 단기에 1년도 네.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떨어졌다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아직 반등을 모색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2021년 연말 정도가 고점이었었고 하락세가 가팔라지게 기울기가 급해진 게 언제냐면 7, 8월 지나고 나서부터. 네. 그러니까 한 9월서부터.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전세대랑 온다. 지금 뭐 잠깐 주춤하고 전세대랑 오면 다시 또 폭등한다라는 그런 논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7월 달까지는 하락폭이 굉장히 작았는데 그거 딱 끝나고 나서 8월 됐는데 전세대라는커녕 그러다 보니까 9월 달부터 가격이 이제 급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9, 10, 11, 12, 1 아직 5개월밖에 안 됐어요. 반년밖에 안 됐는데 뭐 엄청 떨어졌습니다, 진짜. 사실 보면은 너무 많이 떨어졌지만 바닥의 징후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닥의 징후가 아예 없어요. 바닥에 준 건 또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나마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조금 이만큼이라도 상승에 어떤 야 이제 뭔가 상승 진짜 시작되는 거 아니야 라는 첫 번째를 저는 뭐로 보냐면 전세 가격으로 봐요. 사는 거는 투자나 투기 수요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전세는 어때요? 순전히 실수요죠. 실수요죠. 네.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려면 실수요가 좋아져야 될까요? 실수요가 나쁜데도 매매 시장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나쁜데 좋아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벌어지지 않는 일이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자, 많은 전문가분들이 서울이 2022년, 23년, 24년에 계속 올라갈 거라고 주장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였죠? 입주 물량이었죠. 네.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다.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작은데 그러면 사실은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전세 수급 데이터인데요. 지금 서울의 전세 수급이 지금 얼마냐면요. 43.4입니다. 43.4. 네. 그러니까 전세 수급이 100보다 높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43.4라는 숫자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잘 느낌이 안 오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 데이터가 2003년 중순부터 공개가 됐습니다. 예? 7월 달부터 정확하게. 근데 이게 서울의 전세 수급 데이터인데 과거에 제일 안 좋았을 때가 금융위기 한창 심했을 때. 예. 이때가 60대였어요. 69. 이야, 그래요? 금융위기 터지고 주가 막 1000m로 떨어졌을 때 있죠. 난리 났을 때. 네. 그때도 69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43.4. 그리고 이때는 입주 물량이 지금보다 더 많았고. 네. 근데 지금 얼마냐면 43.4로 역사상 가장 안 좋아요. 물론 금리가 많이 올랐죠. 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전세를 사는데 부담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리 데이터를 한번 보자고요. 2008년 금리위기 때 기준금리가 얼마였어요? 2008년 5월달에 5%였고 물론 이제 2009년에 많이 내릴 때 2%였죠.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이 이제 한 11월 달 기준으로 3.3 지금 조금 더 올랐죠. 네. 자, 그래 봐 이제 3% 이제 이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2011, 12년 이 정도. 그럴게요. 자, 이때도 금리는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이때 전세자금 대출 받은 이자 부담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서울의 수급 데이터는 2003년 이후로 지금 20년 만에 최악이란 말이에요. 20년 만에 최악. 그러게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는 굉장히 많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10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얘기하는 건 뭐다? 어불성설이다.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가 100 이상으로 올라서야 전세 시장이 안정이 되고 전세 시장이 안정이 돼야 매매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심지어는요. 2010년, 11년, 12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보시면 전세 수급이 금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가 터지면 이게 아무도 이사를 못 가기 때문에 전세가 확 떨어져요. 근데 전세 수급이 금방 회복이 됐죠. 그렇네요. 이때 금리 확 낮추고 하면서 근데도 부동산 시장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이때 내렸죠. 내렸잖아요. 예.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가 상승으로 돌아선 이런 시장에서도 매매가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때. 근데 지금은 실질적인 전세 수급이 20년 만에 최악이다. 그리고 이런 금리 상황이 없었냐?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근데도 이런 일이 처음이다라는 거는 저는 사람들의 지금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 최악이구나. 최근에 혹시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셨나요? 저희도 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주식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니 상승률이 한 달 만에 거의 한 더블 100%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난방비만 올라가요? 전기료 올라가죠. 과자 올라가죠. 아이스크림 올라가죠.
뭐 식당 음식 가격 올라가죠. 안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입주 물량도 없는데 예. 그것마저 감당을 못할 지금 데이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제일 정확하냐면 호가 데이터가 제일 정확한데 제가 이거 보고요 진짜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데이터입니까? 자, 전세 가격이 지금 서울의 주요 대단지들 뭐 반포나 잠실 이런데 전세 가격이 몇 년도 시세로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매매가 한 2020년 정도까지 왔더라고요. 맞아요. 19년 말 2020년 초. 산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도 데이터 보고 진짜 놀랬고, 아니 저는 데이터를 자주 보는데도 놀랐어요. 이게 지금 진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지금 전세 가격이요, 호가 가격이 2015년, 16년 가격까지 떨어졌어요. 아, 2015, 16이요? 그러니까 15년 하반기랑 16년 상반기 가격까지. 와,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무리 뭐 해도 그때의 지금 통화량이나 그럼요. 15, 16년의 통화량이나 지금의 통화량 또 그때 사람들의 소득이나 그렇죠. 지금의 소득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저는 그럼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러니까 금리가 원인은 맞는데 네.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아 진짜 전세 시장도 아니 15, 16년 가격 저는 만약에 매매 가격이 15, 16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무조건 살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아니 15, 16년 가격이면은 아니 13, 14년에 바닥 찍고 이제 막 올라오는 초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세 가격이 이미 거기까지 와버렸어요. 근데도 전세 가격이 진정될 이 바닥의 기미가 안 보이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부르게 아니 지금 좀 많이 떨어졌는데 아 이제 사야 될 때인가 이런 사야 될 때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면은 자칫 잘못했다면 크게 물릴 수 있다. 크게 물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 상황인데도 대표님이 최근에 네, 집값 중기 전망을 좀 바꾸셨더라고요. 맞아요. 당초에 2027년 정도를 타이밍 네. 보셨는데 네, 2024년, 그 내년입니다. 네, 혹은 2025년 정도를 댕기셨는데 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전세 수급 지수도 올라오고 집은 더 떨어지고 이런 일이 한꺼번에 벌어진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 네. 자, 여기에는 시나리오를 제가 크게 두 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많은 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는 그래서 대다수의 예상하는 이 시나리오대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24년 초반에 바닥이 올 수도 있고요. 네. 상당수 지역들은 24년 하반기나 25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는 바닥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세 가격이 15, 16 가격까지 떨어졌다. 자, 그러면 매매 가격도 어디까지 떨어진다? 그때까지 가야 되나요? 비슷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야. 사실 한 2017년도 가격까지만 와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16년이나 심지어 15년 가격까지 떨어진다? 이거는 뭐 뒤돌아볼 것도 없이 저는 사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하락 각도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라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껴있던 거품이 가장 빠르게 또 제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싸냐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이런 인플레이션 국면이 진정이 되고 그렇다면 금리가 좀 이렇게 우하향해서 다시 또 내려가고 그러면 바닥이 이렇게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요 시나리오가 현재로서는 확률이 한 8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암울한 시나리오고요. 지금은 전 세계의 어떤 경제의 근간을 이뤘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합하는 시대는 끝나고 갈등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세계화 시대가 끝났네요. 이제. 세계화가 끝났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장을 어디다 줘요? 미국도? 자국해졌죠. 자국해졌죠. 네. 자, 옛날에는 화합의 시대 때는 인건비가 싼 지역 나라에다가 공장을 짓고 뭐 철, 아연, 뭐 구리 각각 싼 데서 각각 사고 와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물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돼요? 낮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지정학적으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공장을 내놔야 지어요.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자,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게 상당 기간 오래 기간이 지속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물가 인상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의 대다수들이 예상하는 바와 다르게 지금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잠깐 주춤하는 것 같지만 또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1970년대 이런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잖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금 수준이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심지어 올라가게 돼 굉장히 암울한 네. 시나리오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 물가가 급등하겠죠. 그리고 이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출금리, 기준금리를 또 올리고 당연히 대출금리도 올라가겠죠. 예. 그럼 안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거의 목까지 찬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만약 이런 상황이 더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저 그러면 피바다가 나오면 피바다. 힘들어지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게 단기간으로 뭐 1, 2년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10년, 15년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암울한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바닥 시점은 2024년 하반기라 2025년 상반기라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런 펼쳐지는 어떤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인상의 상황들, 그로 인한 기준금리의 변화 상황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바닥을 좀 우리가 논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언제인지는 가늠하기는 힘들다. 네, 최소한 올해는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아파트 시세라는 게 사실 개별성이 강해서 어떤 많이 급한 분들은 2020년, 2019년 가격을 넘어서 아까 말씀하신 2017년, 18년 가격에도 던질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2017, 16 정도의 가격으로 던진 매물이 있으면 지금은 그 사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2016년 가격으로요. 네. 누가 이제 던진 거예요. 그냥 너무 급해서. 야,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 가격이면 사야 된다고 봅니다. 17년 정도도 사야 되나요? 17년 한 초중반 정도면 사야죠. 요 얘기 말씀은 그 수도권도 그렇고 모든 지방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거품이 덜 껴있는 데는 지방이거든요. 지방 지역은 조금만 여기서 한 15, 20%만 더 떨어져도 저는 상당히 매수 적기라고 보고 있고 수도권은 한 17년 정도 가격만 돼도 저는 굉장히 메리트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서울에 자 소득 대비한 아파트인데 이제 만약에 17년 12월 달에 이때가 딱 평균이거든요. 지난 20년 동안에. 이때가 한 17 정도 돼요. 근데 가격이 2017년의 가격보다 지금의 소득이 훨씬 더 높겠죠. 그렇겠죠. 자, 그럼 만약에 2017년도에 가격까지 떨어지면 이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는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더 밑에 있겠죠. 밑에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언제적 정도냐면 한 16년 정도 이런 가격이 될 수 있거든요. 한 12년, 16년 정도. 네. 그러면 이 정도면은 무릎 밑에니까. 그렇네요. 저는 실수요자라면 무조건 저는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2020년 정도의 가격이면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2020년 그러니까 제가 지금인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 막단 유동성을 풀었을까요? 기준금리를 0.5% 낮췄을까요? 없었겠죠. 자, 안 낮췄으면 부동산 가격 부동산 주식 코인이 그렇게 급등했을까요? 못했겠죠. 못했겠죠. 그러면 그 부동산이 그렇게 안 올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를 낮췄고 또 이것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상한 정책들을 펼쳐내고 이것 때문에 또 전세가 급등하고 또 이것 때문에 매물가 또 급등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 폭등의 악순환이 만들어졌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2020년, 21년의 매매가와 전세가는 머릿속에서 싹 지우셔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 시나리오는 그냥 지워야 되네요. 일단.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격이라는 걸 오르락내락하면서 이 어느 정도의 이 밴드가 있잖아요. 움직이는 밴드가 코로나 때문에 이 밴드가 너무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싹 잊어야 되고 그래서 매매가는 이제 요 정도 온 거예요. 예, 하단과 상단의 밴드 중에서 상단의 밴드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 거품이 빠져야죠. 하단까지 빠져야죠. 매매가도 그렇고 전세가도 그렇고 좀 많이 빠져야 되고 저는 한 2017 정도 가격이 좀 적당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소득이나 여러 가지 통화량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근데 이제 매매가는 그렇다면 매매가는 아직 덜 빠진 거고 전세가는 너무 과도하게 빠진 거예요.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리치고 프로그램 저도 즐겨 쓰고 있는데요. 한 잔 전부터 몇 달 전 얘기입니다. 거제가 유독 점수가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럼 지금 거제를 사도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이제 거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리치고에 이제 가서 지도를 보시면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고 표정이 있어요. 맞아요. 네. 예. 이쪽 동네만 웃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웃고 있는 애들이 투자 점수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의창구나 이런 데는 1년 동안 11% 떨어지고 김해시 4%, 뭐 부산도 뭐 2%, 7%, 6%, 막 9% 이렇게 막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사천은 어때요?
웃고 있는데 올랐죠. 또. 올랐어요. 얘는 분기로도 올랐어요. 세상에. 자, 통영시도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네요. 올랐죠. 거제시도 어때요? 하락이 매우 약하죠. 그렇네요.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뭐 입주 물량, 일자리, 그 다음에 미분양, 그 다음 소득 대비한 저평가, 전세 대비한 저평가, 주택 구매력 지수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요. 네. 근데 일반인 분들이 이 데이터 하나하나를 해석해서 보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점수로 뽑아낼 수 없을까? 이 모든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믹서기에다가 갈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점수로 뽑아낸 겁니다. 그게 바로 투자 점수인데, 그래서 투자 점수는 뭐냐? 투자 점수가 높을 때 그 지역에 투자를 하면은 손해볼 가능성이 작은 거예요. 그리고 투자 점수가 낮을 때 그때 집 사면은 손해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투자 점수 랭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구가 5만 명 이상짜리나 10만 명 이상짜리로 해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제가 1등이에요. 여전히. 네. 그래서 거제가 75점으로 여전히 1등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제가 일단 별로 오른 게 없어요. 네, 저평가 지역인 이유가 이제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거제에 투자를 해야 되냐? 라고 하신다라면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당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점수가 좋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과연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도 되는가? 부동산 시장 투자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과는 상관없이 전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놓고 과연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를 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 투자 체크리스트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투자 점수가 좋아도 지금 아파트를 사는 거는 좀 그렇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일자리가 또 아시겠지만은 거제 일자리의 대다수는 뭐죠? 배 만드는 업종 조선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업종의 경기 상황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도 좋지만 좀 특정 업종에 일단은 좀 얽매여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염려스럽고 또 일자리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일자리. 자, 여기가 이제 경남이잖아요. 그렇죠. 경남. 네, 경남으로 들어가서 뭐 인구 5만 명 이상짜리를 해서 최근 1년 동안의 일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자, 거제는 일자리가 어떻죠? 줄고 있네요. 줄고 있죠.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보시면 일자리가 보시면 계속 지금 7년째 지금 뭐 잠깐 반등 왔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일자리가. 그래서 별로 오른 게 없지만 일자리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저라면 투자 점수가 좋으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아까 4,000원 투자 점수도 좋은데 일자리가 어때요? 여기는 늘고 있죠. 눌러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일자리가 이렇게 늘고 있잖아요. 이렇게 늘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은 좀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보겠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밀양도 보시면 밀양이 어때요? 일자리가? 그러게요. 밀양이 원래 2018년 초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12,000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몇 개냐면은 14,500개가 넘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자리 랭킹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